오늘 수업 내용은 수질오염의 이해 중에서 수질오염 모델링, 환경법과 수질관리 정책, 수질관리법과 제도 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수질오염 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이나 호수에서 수질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정보는 향후에 수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천 수질 오염 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수질오염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학적인 모델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컴퓨터를 이용한 복잡한 계산들이 필요하고 또 그와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기존 수질이나 수량 그 외에 이제 그 하천이나 호수의 여러 가지 그 현상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방대한 자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복잡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본 수업에서는 아주 간략한 원리와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려고 하고요. 실제로 복잡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게 되었을 때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게 되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천 수질 오염 모델링의 기본 원리를 보면은 모든 모델은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서너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자연 현상을 좀 더 간략하게 해서 수학적 혹은 통계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그러한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자연의 복잡한 현상을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해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모델이 우리가 실제 예측하고자 하는 실제 그 기술하고자 하는 그러한 현상과 잘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모델 보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alibration이라고 하고요. 모델에 의한 예측치와 실측치를 일치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에는 여러 가지 내부 인자값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런 인자값을 조정해 줌으로 해서 모델이 실제 현실에서 나타내는 값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모델의 보정에 관한 보정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이 모델의 검증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관측 자료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2014년 관측 자료를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모델을 실제 현상, 실제 수질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모델은 2014년 결과에 대해서만 유효하다고 확인이 된 것이지 예를 들면 2013년이라든지 2015년이라든지 다른 기간이나 이런 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2014년 한 해, 즉 모델을 보정하는 데 사용했던 이 데이터셋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다 같이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작업을 우리가 이제 모델 검증, verific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보정에 사용하지 않은 실측치를 이용을 해서 예측치와 일치화하는 단계. 그래서 모델이 과연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또 중요한 부분이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sensitivity analysis라고 해서 모델에 보면은 내부적으로 몇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인자들은 전체 결과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인자값은 별 중요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천의 그 수질에서의 부영향화를 예측하는 수질 오염 모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인의 농도나 이런 것들은 혹은 이제 인을 미생물들이
섭취하거나 하는 그러한 거와 그러한 과정과 관련돼 있는 모델 인자값은 향후 부영양화를 이제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들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뭐 단순히 비오디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의 인자값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고요. 부영양화를 예측하는 데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중요도가 높은 인자들이 있고요. 중요도가 낮은 인자 혹은 계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단계가 민감도 분석 단계가 되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면은 민감도가 큰, 즉 어떤 특정한 계수인데 이 계수가 1.0에서 1.1로 변하는데 나중에 결과값은 1에서 10으로 변한다 라는 이러한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 값을 1.0을 선택을 하는지 1.1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값이 굉장히 다르고 이 값을 선택하는데 굉장한 주의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1.0에서 2.0으로 바꾸더라도 결과값이 1에서 1.1로 이렇게 변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민감도가 낮은데 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인자값, 이 계수값을 다루는데 좀 더 덜 주의를 기울여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민감도 분석의 단계이고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델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간, 원하는 공간에서의 수질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하천 수질 모델링의 절차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하천 수질 모델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1차원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하천, 2차원 혹은 3차원의 하천을 하나의 선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발점을 x, x는 0, 여기가 x는 l이라고 했을 때 x는 0, x는 l 이런 형태로 하나의 선 위에 하나의 디멘전만 가지고 하나의 차원으로만 표현하는 그러한 모델이 1차원 모델이 되고요. 여기서는 수질의 흐름을 한 방향성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원 모델은 단순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모델을 다루기가 쉽고요. 상대적으로 모델을 돌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계수나 변수값이 상당히 적을 수 있고요. 계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하천은 1차원이 아니고요. 3차원이 되기 때문에 뭐 이것을 1차원으로만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질의 변동이 하천 내에서 한 지점에서 이 방향성, 즉 XY 방향이라든지 YZ 방향으로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1차원 모델로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해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우리는 2차원 모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요. 2차원 모델에서는 수질의 변동이 1방향성이 아닌 2방향성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하천은 3차원이지만은 이 경우에 이제 2차원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그래도 1차원보다는 좀 복잡하지만은 3차원보다는 좀 단순한 이런 형태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원 모델 중에서 또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가 링크 노드 모델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의미에서의 2차원 모델은 아니고 유사 2차원 방식이 되고요. 각 구획을 불연속 다면체, 즉 노드로 분획을 하게 되고요. 오염물질은 각 노드의 중심부를 연결하는 링크를 통하여 전파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가 있으면 이 노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가정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링크의 변수는 수체의 길이, 넓이, 단면적, 마찰계수, 수리 반경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 하천에서의 위치는 노드가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의 위치를 연결하는 그 연결 부위의 특성을 링크의 특성으로 해서 집어넣어 줌으로 해서 1차원 모델보다는 좀 더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 링크 노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원 모델은 수로 연장이 길고요. 수심이 깊은 댐이나 호수, 수심이 낮은 하구 지역이나 만 이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은 댐이나 호수 같은 경우는 XZ 방향의 2차원 모델이 사용이 되고요. 수심이 얕은 하구나 만 같은 경우는 XY 방향, 즉 이제 평면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의 모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 2차원 방식인 링크 노드 시스템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확산은 1차원적인 채널을 통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최종적인 오염물의 분포는 2차원의 형태로 나타내어진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하천 수질 오염 모델링의 대표적인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스트리터 펠프스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천 수질을 이제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최초의 모델이 되고요. 그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 중에서 점 오염원, 즉 이제 배출되는 지역이 명확한 이러한 뭐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폐수 처리장이라든지 이러한 배출원이 이제 하나의 지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점 오염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 오염원만 고려가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1차원의 정상 상태 모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상 상태라는 것은 모델의 결과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은 시간에 따른 수질 변화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었을 때 최종적으로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예측하기 위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BOD의 분해와 재폭기만을 고려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스트리터 펠프스 모델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나열된 것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모델들이 계속 개발이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디오색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마찬가지로 1차원 정상 상태 모델이지만은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을 동시에 고려가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스트리터 펠프스 모델식을 기본으로 하되 비점 오염원, 그러니까 배출처가 선적으로 점으로 존재하지 않고 면적으로 존재하는 2차원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형태의 오염도 고려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천을 보면은 하천의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경로를 봤을 때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폐수처리장과 같이 한 지점에서 오염원이 들어오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경우였지만은 최근에는 주변의 농경지라든지 주변의 상업지, 도시 이런 데서 강우 유출수와 함께 유입되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하천 오염을 유발하고 하천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비점 오염원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디오색 모델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또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퀄1, 퀄2, 그 다음에 퀄2E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앞에서의 모델보다 조금 더 복잡한 가정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확산 계수라든지 열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질소와 인, 조류 발생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천 수질 모델입니다. 특히 최근에 하천에서의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은 조류 발생, 부영향화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 과거의 모델들보다는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 퀄2E 혹은 퀄1 이런 모델들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델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또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모델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WQRRS 모델이라는 것은 하천뿐만 아니라 호소에서도 부영양화를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호소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원 모델, 특히 이제 수심별로 수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또한 정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동적인 현상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된 형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발전된 모델 중에 하나로서는 WASP라는 게 있고요. 이 모델은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예측할 수 있고요. 부영양화를 고려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독성 물질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또한 3차원 모델이 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유사하게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에 가장 근접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적인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1차원 모델에서 2차원 모델, 그 다음에 2차원 모델에서 3차원 모델로 가면은 좀 더 현실에 근접한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고요. 가정의 숫자를 좀 줄이면서 좀 더 이렇게 현실과 잘 맞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반해서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복잡한 모델, 즉 3차원 모델 같은 이러한 복잡한 모델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계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입력 인자값과 입력 자료의 양이 방대하게 증가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차원 모델에서 데이터의 숫자가 100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게 2차원 모델로 가면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생각해도 2차원이 되면은 이거의 제곱, 즉 100만 개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원 모델로 가면은 이거의 세제곱, 그러니까 10억 개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은 복잡한 모델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단순한 모델로서 예측이 가능한 현상이라고 하면은 가능한 단순한 모델을 쓰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 모델로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을 때 단계적으로 좀 더 복잡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컬투이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투이 모델은 수질 모델의 한 종류로서 하천에만 적용할 수 있는 1차원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1차원 모델 중에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투이 모델은 모델에 적용시킬 전 대상 수역을 크게 n개의 리치라는 것으로 나누게 되고요. 각 구간 리치 내부를 델타 x의 길이를 가지는 소구간 엘레먼트로 다시 나누어서 각 수질 항목의 농도를 구간별, 시간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가정을 보시면은 각 구간, 즉 리치 내부에서의 하상의 경사, 하천의 종단 면적, 그리고 마찰 계수 등을 포함한 각 소구간의 수리학적 또는 지형학적 특성과 BOD 분해율, 저층의 용축률, 저류의 침강 속도 등을 포함한 화학적인 분해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소구간을 달리해서 다른 이러한 값들을 지정해 줄 수 있지만은 한 구간을 정했을 때 그 구간에서의 이러한 값들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각 구간별로 방정식을 푼 다음에 이 결과를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결과값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컬투2의 모델의 원리를 보시면은 사용자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서 다음 항목의 수질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용존 산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온도, 염록소는 조류에 관련된 것이겠죠. 유기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 유기인, 용존인, 그 다음에 대장균,
그 다음에 임의의 비보존성 물질, 세 종류의 보존성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컬투이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의의 비보존성 물질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정해서 이 물질이 하천에서 분해되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보존성 물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또는 비보존성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값을 설정을 해서 임의의 물질을 우리가 사용자가 설정을 해서 그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계산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에 어떤 특정한 오염물질이 유출이 됐을 때 이 물질이 보존성 물질인 경우에는 여기 보존성 물질의 항에 이 물질을 정의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 물질의 거동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비보존성 물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분해 속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동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컬투이 모델의 원리는 확산 등의 주요 전달 메커니즘이 단지 길이적인 방향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가정이 깨지는 경우에 1차원 모델을 적용할 수 없고요. 2차원 모델 이상의 혹은 3차원 모델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은 컬투이에서 1차원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를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컬투이 모델에서는 다음의 8가지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즉 조류, 질소, 인, 용존산소 간의 상호작용, 조류의 성장률, 온도, 용존산소, 임의의 비보존성 물질, 수리학적 요소, 하류 경계, 그 다음에 입출력 보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복잡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컬투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이라든지 컬투이 모델의 한계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그 컬투이 모델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용존산소가 가장 중요한 중심 인자값으로 되어 있고요. 용존산소가 대기 중으로부터 공급되는 것, 그 다음에 조류에 의해서 소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용존산소가 그 BOD나 이런 것들로 의해서 소모되거나 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고려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에 있는 것이 이제 유기물에 관한 여러 가지 반응 경로와 그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유기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쪽은 유기인과 용존인, 그 다음에 이쪽은 질소화합물에 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요. 그 항목들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이러한 것들이 각 반응에서의 반응 상수 혹은 확산에 의한 확산 계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투이 모델은 이와 같은 주요 수질 인자 간의 상호작용 반응도를 바탕으로 해서 각 반응의 반응 인자 값들을 정의해 주게 되고요. 일부는 우리가 연력학적인 값 혹은 그 기존의 참고 문헌에 얻은 값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일부는 측정한 값이나 보정한 값을 이용을 해서 물속에서의 용존산소의 거동, 유기물의 거동, 질소와 인의 거동, 그 다음에 조류의 발생과 사멸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컬투이 모델에서의 계산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천이 있다고 하면은 하천은 이러한 유역에서 본류와 지류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류가 되고 이쪽이 이제 하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천이 이렇게 본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지류가 이제 옆 방향에서 흐르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하천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2차원적인 혹은 깊이까지 고려하면은 3차원적인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들어오는 유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특정한 물질들이 나가는 유출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정션, 연결 부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컬투이 모델에서 1차원으로 컴퓨터 공간 내에 표현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 본류와 지류 꺾여 있는 걸 이제 쭉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펴서 하나의 선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류에 대해서 쭉 하나의 1차원 구간을 이제 설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구간을 1차원으로 설정한 다음에 정션에서 본류와 지류가 만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영역별로 구간을 설정을 해서 이 구간에 대한 특성 값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은 또 소구간으로 그 세분되어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소하게 소구간으로 나누게 되어서 각 그 소구간 내에서의 결과값을 합산하면은 구간에서의 결과값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의 결과값을 모두 합쳐서 전체에서의 결과값을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계산 구간을 분할을 해서 분할된 결과를 전체를 다 합쳐서 전체 영역에서의 결과값을 얻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컬투이 모델을 돌렸을 때 실행 화면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실제 컬투이 모델 가장 기초적인 모델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그 상용 모델로 나와 있는 것들은 뭐 그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들을 갖추고 있지만은, 공개되어 있는 컬투이 모델은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보시면은 92년에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도스 환경에서 모델들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스 프롬프트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나중에 결과값도 화면에 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은 수조염 총량관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사이트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컬투이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실행을 해보실 수도 있고, 간략한 어떤 하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실제로 그 계산을 수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천의 수질 오염 모델 컬투이에 대해서 공부했지만은, 여기서는 조금 더 그 수학적인 어떤 모델의 표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수질 오염 모델의 출발점은 스트리틀 펩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스트리틀 펩스 모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용존 산소의 농도와 잔류 유기물의 농도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용존 산소의 농도와 물속에 있는 잔류 유기물의 농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존 산소를 소비하면서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 잔류 유기물을 소모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존 산소가 잔류 유기물의 분해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용존 산소를 잔류 유기물의 그 분해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하는 것이 이제 그 스트리틀 펩스 모델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잔류 유기물의 농도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용존 산소의 농도는 포화 산소에서 이렇게 소모된 산소의 양을 빼주는 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소모되는 양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유기물의 분해 속도와 기타 다른 확산 텀들을 고려를 해서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용존 산소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스트리트 펩스 모델에서 사용된 방식입니다. 각각의 변수를 보시면은 CS가 용존 산소 포화 농도, DT가 용존 산소 결핍 농도, K1은 탈산소 계수, K2는 제폭기 계수, 그 다음에 D0는 초기 지점에서의 용존 산소 부족량이 되고요. 여기서 K2와 K1과의 비율을 우리가 자정계수 (self purification coefficient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의 식을 우리가 좀 조정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그 식들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임계 결핍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 결핍 농도는 임계 시간에서의 농도가 그 산소가 용존 산소가 이제 소모되는 그 농도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임계 시간도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 전에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K1과 K2, 그 다음에 D0, 그 다음에 L0 이런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하천 수질오염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는 호소 수질오염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소에서의 수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소 수질오염 모델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부영양화 지수에 의해서 호소 수질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원리를 보시면은 수질 항목 사이에서의 상호관계를 계량화해서 단일 평가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호소의 영양 상태를 이로부터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영양화 지수를 우리가 TSI, Trophic State Index라고 부르고 있고요.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칼슨이 이제 이 TSI를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수질의 모든 현탕 물질을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간주하고 그 SD 이 투명도죠. 세치 디스크 뎁스라고 하는데요. SD와의 관계식을 구해서 이거를 이제 TSI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호소 특유의 색도는 무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TSA, SD를 북미의 호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TSI 클로로필, 그 다음에 TSI TP 이와 같은 식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TSI를 색도 혹은 투명도 혹은 클로로필의 농도 혹은 이제 총 인농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TSI는 이제 0에서부터 100 이렇게 되게 되는데 TSI가 100이는 극히 부영양화가 높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소 수질 오염 모델링에서는 우리가 반응공학에서 공부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하천 수질 오염 모델과 마찬가지로 물질 수지에 기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소 수질 오염을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의 수학적인 모델로는 크게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델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사용하는 입력 자료는 호소의 수리 수문학적인 특성, 수표 면적이라든지 호소 용량, 유입량, 유출량, 체류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그 부영양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부하량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모델에서는 호소를 균일한 완전 혼합 반응조로 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호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오염 물질을 포함한 물이 유입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수의 수면을 일정하기 위해서는 유입된 양만큼 유출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물질은 이 안에서 균일하게 혼합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자연적인 침전 현상에 의해서 호소 바닥으로 이제 가라앉게 돼서 물 속에서 없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에 따른 인농도의 변화량은 유입량, 부하량, 연간 부하량, 그 다음에 유입유량, 그 다음에 호소 내의 인해 농도, 그 다음에 침전율 계수, 즉 그러니까 침전으로 없어지는 양을 고려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호소 최적, 그 다음에 인농도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W 항이 유입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P가 유출량,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이 침전에 의해서 없어지는 소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상태에서 이 항을 우리가 제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농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인농도는 연간 인부하량이 증가하면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출량이 증가하면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침전율 계수가 높아지면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그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 모델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이 항을 우리가 세분화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연간 인 부하량을 이제 면적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이 값이라는 것은 호소 내 인의 총 농도에 다음과 같은 항들이 추가되게 되는데요. 호소의 깊이를 호소의 체류 시간으로 나눠준 것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침전에 의해서 없어지는 양, 그 다음에 호소의 깊이, 이런 항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 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값을 이제 10으로 놓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그 값을 10으로 놨을 때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요. 결국 호소 내의 총 인농도를 우리가 알고 호소의 깊이를 알고 호소에서의 체류 시간을 알게 되면은 연간 인 부하량이 면적당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 호소의 체류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 값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 부하량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호수에서의 체류 시간이 수질 오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즉 체류 시간이 짧아지면 전체적으로 인 부하량이 높아져서 부영양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하천의 수질오염 모델링, 그 다음에 호소의 수질오염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굉장히 간략하게만 살펴봤고요. 왜냐하면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생략을 했고요. 기본적인 원리와 이런 모델들이 어떠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각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과 한계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파트로 설명할 것은 이제 법과 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질오염, 특히 이제 환경에 관한 부분들은 법과 제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생산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법과 제도에 의한 규제 혹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질오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와 같은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수업에서 이러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더 큰 의미에서 전반적인 환경법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법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면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일체가 되고요. 크게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환경법이라는 것은 환경에 관한 법 혹은 환경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법 규범의 총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환경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의 총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법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에 환경법이 가지는 의미를 보면은 환경 문제는 누구 개인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일단 파괴되면은 복원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오래 갈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미래로 전가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촉진하는 이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환경법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한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위험 방지의 원칙 등이 이제 환경법에 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법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법의 역사를 보면은 환경법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960년대 우리나라 환경법의 1기라고 하는데요. 공해방지법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의 보존보다는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법규들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 대표적인 법규가 여기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입니다. 1970년대에는 환경보전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환경법이 운영이 됐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인 경제 개발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요.
오염물질의 배출 규제뿐만 아니라 오염의 사전 예방과 환경 개선의 추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만 해도 산업 발전이 환경 보호의 논리를 앞서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었지만은 실제 법 집행은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환경권이라는 것이 명시가 됩니다.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좋은 환경을 이제 영유할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이 이제 명시가 되게 되고요. 1986년에 환경청이 발족이 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고 배출 부과금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에 앞서서 환경을 고려하자라는 것이 이제 필수적인 조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1980년대 다시 이제 복수법 시대가 됩니다. 과거에는 환경에 관한 중심법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다각화되게 됐고요. 각 오염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복수법 체제로 이제 법 체계가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환경자치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환경보존이 중앙정부의 어떤 책임뿐만 아니라 지자체로 확대가 되게 되고요. 각 지자체별로 환경에 대한 좀 더 강화된 법규나 제도 등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도 자체적으로 좋은 환경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법 중에서 수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질 관리의 정책 현황입니다. 수질 관리 규제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사전적인 규제와 사후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규제 중에서도 명령 지지적인 규제와 시장 유인적인 규제가 있고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명령 지시적인 규제는 채찍이고요. 시장 유인적인 규제는 당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규제이지만은 명령 지시적인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 그다음에 토지이용 규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장 유인적인 규제를 보면은 환경개선 부담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을 수질 관리, 수질 오염을 이제 방지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고요. 이걸 통해서 시장이 자발적으로 수질 관리에 앞장서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질관리 규제의 사후적인 규제이면서 명령 지적인 규제를 보면은 배출 규제, 행정처분, 행정법, 행정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후적인 규제로 해서 시장 유인적인 규제로는 배출 부과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좀 토지 이용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향후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질관리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기준은 수질환경기준과 수질규제기준 두 가지가 있고요. 수질규제기준은 배출 허용기준, 그 다음에 방류수 수질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수질환경기준은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을 우리가 등급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수질규제기준이라는 것은 각 개별 배출업소에 적용되는 배출수의 어떤 한계 농도 이런 것들을 규정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방류 수질 기준은 하수 종말 처리장 혹은 폐수 종말 처리장과 같은 공공시설에서의 처리돼서 나가는 물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한계 농도를 규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질 환경 기준은 각 수역별, 하천, 호소 이렇게 있고요. 항목별로는 생활 환경 기준과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크게 5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은 개별 배출업소에 적용되고 있고요. 환경 기준 및 하천의 자정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농도 규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는 양적 규제가 같이 포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류 수질 기준은 종말 처리장에 적용되고 있고요. 크게 5개 항목 BOD, COD, SS, TN, TP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방류 수질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 수단에 대해서 보면은 특히 이제 기술적인 수단을 제외하면 정책적인 수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정책적인 수단을 보면은 직접적인 규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정부에서의 직접 투자, 사법적인 제재 수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규제 수단으로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거나 시설 개전을 하거나 시설 조업 정리 명령을 내리거나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수단으로는 배출 부과금이나 보조금, 정부 직접 투자로는 환경시초시설 투자, 그 다음에 재정 투자, 융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법적인 제재 수단으로는 징역, 벌금, 과태료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수질관리법 체계입니다. 공경수역에서는 수질환경보존법이 있고요. 여기서는 배출규제, 오염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종말 처리시설 이용 강제, 오염행위 수단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배출 부과금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공공수역에서 상수원, 하천, 호소, 지하수, 그 다음에 이러한 오수, 분뇨, 축산, 폐수 등이 이제 들어오는 이런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상수원 같은 경우는 수도법과 여러 가지 4대강 수계법,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서 특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기본적인 하천은 하천법과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오염행위가 금지되어 있고요. 하천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안구역 지정 및 토지 이용 규제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소는 수질환경보존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호소에서의 여러 행위, 낚시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오염 행위들을 이제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대상 지역의 관리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는 지하수법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지하수 수질 기준을 설정하고요. 지하수 보전 지역의 지정, 그다음에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및 신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수 분뇨 축산 폐수 배출 지역에서는 수질환경보존법이 적용되고 있고요. 방류 수질 기준을 설정하고 정화지역 관리 설치에 정화시설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축산 폐수 배출 시설 설치 허가, 그 다음에 배출 부과금 부과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 관리를 위한 사전적인 관리 수단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는 용도 지역 지구제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는 환경관련법과 국토 및 건설관련법, 기타 관련법이 있고 환경관련법으로는 수도법, 그 다음에 팔당 상수원 수질보존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지역들에 대한 적용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토 및 건설관리법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각각에 적용되는 지역은 뭐 농림지역이나 자연보존권역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련법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정 근거는 뭐 여기가 같고요. 지정 대상은 환경오염, 환경훼손 및 자연생태계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혹은 이제 환경기준을 자꾸 초과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 지정 상황은 이제 주로 팔당, 대청호, 상수원 특별보전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등이 있고요. 규제 상황을 보면은 오염원의 특별관리,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 지역 변경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특별대책기역 1권역 내 하수처리 시설에서의 오수 배출 시설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출 시설 설치 허가 제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정 근거는 수질환경보존법이고요. 지정 목적은 환경기준 유지를 위해서 배출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또는 특별 대책 지역 안에 배출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을 통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미칠 여러 가지 위해성을 고려를 해서 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상황을 보면은 팔당 등 영향권역, 그 다음에 대청호 영향권역,
물금, 매리, 주변 지역, 임진강 유역 등이 있고요. 규제 내용을 보시면은 17종의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허가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에 의한 소지 이용 규제입니다. 지정 근거는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지정 목적은 한강 수계의 수질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 수계에 해당하는 팔당호라든지 남한강, 북한강 영역, 그다음에 경안천 특별대책지역 같은 것이 현재 지정되어 있고요. 제외 지역으로도 뭐 군사보호지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규제 내용은 폐수 배출 시설의 신설, 그다음에 하수 처리의 강화, 그다음에 오염 유발 가능한 용도 지역으로의 변경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토지 이용 규제인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근거는 수도법이고요. 지정 대상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현재 38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금지되는 행위는 가축의 방목이나 수영, 목욕, 세탁, 뱃놀이, 행락 등이 있고요. 야영 또는 야외 취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차도 금지하고 있고요. 허가 행위로서는 이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가 있고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 변경, 나무 재배 및 결채,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 있습니다. 기타 개별법에 의한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비록 뭐 주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토지 이용이 규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환경에 의한 영향이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에는 도시지역, 준도시 농업, 준농업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도시계획법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지역, 녹지지역, 그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등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는 사전적인 관리고요. 사후적인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적인 관리의 정의는 오염 발생 후 기준에 적합하도록 적합하게 처리된 후 배출하는 시스템을 이제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배출 허용 기준을 설정하거나 방류 수질 기준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보면은 폐수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거나 수질오염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물리적인 시설 14개, 화학적인 처리 시설 9개, 생물학적 처리 시설 7개가 있고요. 그다음 배출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설치하여야만 합니다. 아까 이제 토지 이용 규제의 수질 환경 보전 기능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사전 대책으로서 이제 적용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발 기한 구역의 지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기본법, 수도법, 그 다음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고요. 이러한 토지 관계 법령은 간접적 부수적인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수질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요. 환경 관련 법령은 직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수질 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상수원 수질 보존의 목적의 토지 이용 규제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원 관리를 위한 규제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를 비교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유해 시설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입지 불허, 그다음 수변 구역에도 입지 불허가 되고요. 특별 대책 1권역과 2권역에도 다 입지가 불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수 배출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 구역에는 입지가 불허하지만은 특별 대책 지역 1권역이나 2권역에는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축산 폐수 배출 지역도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전 구역에서는 이제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일부 허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대상 지역은 입지가 가능하거나 또는 이제 특별 대책 지역 2권역에는 일부 설치가 가능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숙박, 식품 적개것 같은 경우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특별대책 지역 내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내 뭐 일부 설치가 가능하거나 특별대책지역 1, 2권역에도 일부 설치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고요. 목욕장업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이러한 특별대책지역 1, 2권역에 설치가 가능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오수 배출 시설이라든지 양식장, 수면 이용 행위, 골프장, 집단묘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수 배출 시설 같은 경우는 그 거주인에 한해서는 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요. 이거는 거주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살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제한적인 허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 양식장이나 골프장, 집단묘지는 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고 수변구역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의 여러 가지 그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수질 관리를 하는데 근본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수질 관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의 어떤 그 수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수단으로서의 수질 기준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1번 방안에서는 정부는 경제관리에 환경질을 포함하게 되고요. 산업개발의 보조수단으로 환경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수질에 관한 간접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 구간을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번의 항목에 있어서는 무배출의 목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는 최소한의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모든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기술 수준과 달성 가능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이런 기준들을 설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이 수질 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질 관리에 앞서서 미국에서의 수질 관리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점오염원에 대해서 BAT라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BAT는 Best Available Treatment라고 해서 기술적으로 달성 가능한 어떤 최고의 기술, 그러니까 달성 가능한 최고의 기술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최소 배출량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최소 배출량을 지정해서 허가하는 제도를 이제 NPDES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이라고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질이 개선되지 않자 이제 TMDL이라는 거를 이제 적용하게 되고요. 위에서는 이제 보통 농도 기준으로 이런 수질 관리를 하다가 총량 기준으로 이렇게 수질 관리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총 최대 하루 유입량 이런 그 부하량 이런 것들이 이제 TMDL인데 이 제도를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오염 수계의 오염 부하가 80% 이상이 비점 오염과 관련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적용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이제 허용 부하량 산정이 그 기준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실제로 TMDL에서 항목을 보면은 점오염원의 점오염의 허용부와 합계, 그 다음에 비점오염의 허용부와 합계, 그 다음에 안전율 이것이 고려하게 되는데요.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이 NPDES 허가제도 하에서 점오염원에 대한 허용 부하량을 배분하고 허가하는 데 반해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정책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최적 관리 기법, 그 베스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저류 설치라든지 수림대 조성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부터 도시 청소, 비료 사용 억제 등 비물리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고요. 대상 수계의 토양 특성,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수질 기준 설정의 기초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판단 기준, 크라이테리아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물의 특정한 용도에 요구되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정량화된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판단 기준 및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제 법적 규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규칙과 지침, 레귤레이션과 가이드라인은 기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고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기준값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시료를 어떻게 채취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값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행되게 하려면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규칙과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질 기준을 설정하는데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가지 확립된 사업이나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실현 가능성, 경제적인 실현 가능성이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되고요. 생물 시험 결과 이 수질 오염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해성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각 항목에 대한 측정 신뢰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발적인 신체 노출로 인한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수질 기준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과거 수질 사고들이 이러한 우발적인 신체 노출로 얻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수질 사고들이 있었던 이러한 물질들에 대해서는 강화된 이런 수질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판단에 의한 합리적인 추측이 필요하게 되고요. 여기에 수학적인 모델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과연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시행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만 됩니다. 여기 우리나라 수질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표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나라 수질 기준 하천 생활 기준을 보게 되면은 크게 이제 7단계로 나눠져 있네요. 보면은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돼 있고요. 각각에 들어가 있는 항목은 수소이온 농도, BOD, COD, TOC, SS, DO, TP, 그다음에 병원성 미생물에 관계되어 있는 총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소와 생활환경 기준도 유사하고요. 크게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 7단계를 나누고 있고요. 여기서도 수소이온 농도, COD, TOC, SS, DO, TP 그다음에 여긴 TN이 들어가고요. 또 조류와 관련되어 있는 인자인 클로로필 A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앞과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소나 하천의 수질은 단순히 그 수질 항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하천의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이 안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생물학적인 상태 이해를 돕기 위한 생물 이해 등급을 추가적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물의 등급이 매우 좋거나 좋은 단계에 사는 물고기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지표 생물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수질이 나빠짐에 따라서 사는 생물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달라진 생물들의 종을 통해서 이 물의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생물 지표종입니다. 예를 들면 산천호 이런 물고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물이고요. 붕어가 있으면 굉장히 나쁜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천과 호수에는 앞서서 나온 항목들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 물질에 대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중금속 물질이라든지 농약류에 관한 물질들이라든지 기타 미량 유기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PCB, 그다음 납, 크롬, 계면활성제, 사용화탄소, 디클로로에틸, 테트라에틸렌, 그 다음에 테트라클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메틸 엑실 프탈레이트, 안티몬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으로 이제 하천과 호소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방류 수질 기준을 보면은 우리나라 방류 수질 기준이 2012년에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류 수질 기준을 보시면은 일일 하수 처리 용량이 500톤 이상인 그 경우에 한해서 크게 네 지역으로 구분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소규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방류 수질 기준을 굉장히 좋게 가져가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이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민해서 500톤 이상은 어느 정도 중대형 하수 처리장이라고 보고 각 지역별로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필요에 따라서는 좀 더 강화된 이러한 수질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조금 완화된 수질 기준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화된 지역인 1지역 같은 경우는 BOD 5 이하, COD 20 이하, SS 10 이하, TN 20 이하, TP 0.2 이하, 그 다음에 총 대장균 수는 1000마리 이하, 그 다음에 생태 독성은 1TU 이하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고 있고요. 이게 4지역으로 가면은 BOD는 2배 이상 허용이 돼서 이제 10 이하, 그 다음에 COD는 40 이하, 부유물질 10 이하, TN 20 이하, 그 다음에 TP가 2 이하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